정책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군 대화의 어떤 특성이 전략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가 정책 집행 단계의 어떤 견해로 클라우제비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정책은 모든 군사작전, 이 군사작전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군사작전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의 이 어려움 때문에 정책의 집행을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전쟁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잘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군사 작전들이 처음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점차 확대되면서 이른바 어떤 면에서 보면 임무 확대라든지 변형,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때로는 이 비참한 결과가 우리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뭐냐 하면은 1982년, 그러니까 83년이죠. 이제 2년에서 3년 걸쳐간 사례니까 미국의 어떤 레바논 군사기업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83년에 이 레바논의 어떤 내전 당시 레바논 수도에 이 베이루트에 이제 미 해병대랑 이 프랑스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이제 파견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요일 아침 이 미 해병대 숙소에 이제 이 차량 폭탄의 어떤 테러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 해병대 241명, 프랑스군 58명이 이제 사망하자 미국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 작전 계획을 축소하고 레바논에서 아예 그냥 철수해 버렸다는 거죠. 철수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들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3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말리아 내전 개입 당시에 미군의 어떤 인명 피해는 누적되고, 그다음에 성과는 안 나오자 그냥 철수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게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거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인명 피해가 누적되면서 미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철수할 수밖에 없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 미국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커지고 빨리 어떤 철군하라는 여론이 이제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소말리아 내전을 우리가 이제 봤지만, 그래서 모가디슈라는 어떤 영화를 통해서 여기에는 소말리아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수도의 그 국제공항의 모가디슈에 이제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런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동맹국으로서 미군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군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군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민주당 공화당의 어떤 그런 선거에 있어서도 보면 많은 어떤 그런 참패,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음에는 어디가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일부는 미군 철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미군들의 어떤 피해, 그런 어떤 죽음을 불사하고도 한국을 어떤 면에서는 지켰는데, 지금 와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살만하니까 미군을 철수해라, 뭐 그런다 그러면 미군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군은 우리 철수한다. 그렇게 되면 철수한 이후에 미군도 나중에 문제가 있겠지만, 철수한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남북과 어떤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동맹국인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하루속히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주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 자주국방 태세는 이제는 병력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이러는 최신 무기, 그다음에 정보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4년도 이제 후반부터는 이제는 병들이 자꾸 또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지휘 그 이제 부사관들을 이제 또 이제 부사관 이하 이제 그 간부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징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로 이제 이렇게 가는 현상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간에 이제 합작돼서 이루어져 가겠죠. 당장 이제 어떤 징병제를 했던 걸 모병제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된다. 근데 하여튼간에 아까도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이거 모가디 시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한번 뭐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나올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국방 태세를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갈등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최신의 어떤 그런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또 어떤 최신의 어떤 그런 무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또 이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건은 이제 미군이 여기에서 그 미 해병대 그 숙소에서 이 테러 폭탄이 나가지고 이게 숙소에 이제 그래서 241명, 그다음에 프랑스군 58명이 이제 사망한 전사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많은 그런 군인들이 전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의 여론, 그다음에 아군들의 어떤 그런 우방들의 여론들이 이제 또 빗발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주둔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나라도 자주국방 태세를 유지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라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 집행 동안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활발한 이 민군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정책 집행에서 민군과 이 어떤 민군 대화를 유지하는 어려운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 이 여러 부서와 이 기관들의 행동을 조율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부서라든지 이 기관들을 조율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 것들이 조정하지 않으면 민군 관계의 어떤 어려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또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당 정책을 어떤 집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시간과 전문성 또는 이 성향이 부족하다면 민군 간의 어떤 대화를 어떤 면에서는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군은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 짧으면 1년에서 또 2년간 뭐 이렇게들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로테이션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군무원들, 그다음에 국방과학 연구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문성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관계들을 행동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군사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둘러싸고 이제 이 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어떤 정치 지도자는 외교적 또는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특정한 군사 작전의 어떤 세부 조치, 이 세부상 조치를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군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 간의 행동을 조율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율성을 둘러싸고 이제 이런 긴장이 발생될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개입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제 우려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인 어떤 민군 대화를 유지하는 이 쉬운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논리적인 해결책은 민군 간의 어떤 대화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점이 있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인민군 간의 대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 메커니즘을 더 수립해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 실적으로 보면 뭐 민군 관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이게 어떤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은 없다는 거죠. 쉽게 해결책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화가 정책 집단 단계에서 여기 이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어떤 민군 간의 대화가 이런 촉진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메커니즘들을 여기에서는 어떤 수립해서 진행해 나갈 때 이런 정책 집행은 민군 관계에서 잘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치는 무력 사용이 이 정치적 목표와 부합하는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고 지휘관이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정부가 군사작전의 어떤 진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점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치는 이런 어떤 목표에 부합해서 어떤 그런 지휘관이 이런 정부 정책 결정에 어떤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클라우제비치는 이러한 조치 때문에 일선에서의 어떤 군사적 변화가 심각하게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정책의 집행이 중요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어떤 관심과 새로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사실이 사전에 인지된다면 이제 어떤 그 민군 관계에서 전략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는 국가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미래의 어떤 국가 안보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만드는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 이 역량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 정부와 사회의 어떤 특성이 국가의 어떤 전략적 상황과 그다음에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이 역량을 갖춘 군대를 창출하는데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 다양한 어떤 방식의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 등 이 경제적으로 개발된 이 자유민주주의 맥락에서 국내 정치 구조와 그다음에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은 어떤 설명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헌법은 의회와 대통령 모두에게 이 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군사적 구축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행정부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전략 수립과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군사력 구축과 이 관련된 어떤 재정 투입은 어디서 합니까? 결국 헌법에 의거해서 재정 지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여기에서 중요한 이러한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고위 군장교들이 의회 사이 어떤 대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미래 어떤 군사력을 건설할 어떤 책임을 가진 이제 이 미국 군사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군의 어떤 총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이 직면한 위험과 그다음에 위협, 그다음에 어떤 기회와 가치, 그리고 어떤 군사력 구축 비용, 뭐 이러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구성원들에게 설명해서 설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군사력 구축의 실제 성과는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 전체가 이 직면한 전략적 필요성과 함께 상하원 의원 개개인의 어떤 유인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국내의 어떤 정치 구조에 더해서 군대 제도라든지 그 자체 내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두 번째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 의회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국가의 어떤 군사 고위 그런 장교들이 그런 어떤 대화가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 유효성에 관한 이제 빌더의 견해입니다. 이제 빌더의 견해는 자, 여기에서는 빌더는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에게 어떤 군대의 어떤 조직적 이익과 문화가 개별 국가가 구축한 어떤 군사력 역량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더는 자, 육해 공군 지휘관들이 명시적으로 인식했는가와 무관하게 개별군은 미국의 어떤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여기에서는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은 어떤 육군의 시각에서, 해군은 어떻게 됩니까? 해군의 시각에서, 공군은 공군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군은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여기에서 보면 미래의 어떤 보고 항공모함의 어떤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군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어떤 미국이 세계에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어떤 항공기를 가장 필요성을 깨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육군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어떤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병력을 확보해서 전쟁에 이 어떤 면에는 군화를 신은 병력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윌슨은 이 사항에 대해서 육해 공군은 모두 자신의 어떤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조직력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전략적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민군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 지도자들에 속한 어떤 군의 조직적 이익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어떤 전략적 역할에 집중하면서 이런 어떤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역량에 집중하고, 무엇보다는 개별 군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군사적 조언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개별 군이 아닌, 그래서 이 군사적 조언을 하는 이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민군 관계와 민주적 적절성입니다. 자, 민군 관계의 어떤 민주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많은 어떤 개념적 혼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자, 민군 관계의 어떤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기준은 현재의 어떤 민군 관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를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시키는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자, 군의 구성원들이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다양한 가치와 견해, 그리고 이 사회 경제적 배경, 소수자 등의 어떤 인구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민주적 정치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치 통제는 자, 민주 제도와 이 규범에 대한 가장 극한 폭력은 군사적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미국의 사례는 어떤 면을 보냐면 자, 1990년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공개적으로 이 동등하게 이 군복무의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몇몇의 고위급 군 지도자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 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당시 여기에서는 이 군과 일부 고위급 지도자들의 어떤 국가적 평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군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걸프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 이제 군이 고양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클린턴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병역 문제로 인해서 국가 사안에 대한 어떤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미군의 고위급 지도자들은 군사적으로 복잡한 이런 형국에서 군사 정책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조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교들은 군사적 전문성과 경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 지도자들에 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뭐냐면 이러한 전략적 상황을 판단하는데 군사적 시각 이외에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 고려는 다양한 관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어떤 출발은 당면한 상황의 어떤 군사적 차원에 의존하는 전략적 결정의 어떤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은 뭐냐? 군사적 고려 사항뿐만 아니라 외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은 이 군사적으로만 우려하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교적인 사항, 정치적 변수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니들 군사적 고려 사항만 한다면 과거 소련이 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미군하고의 어떤 그런 대등한 실제로 맞짱을 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군사적 고려 사항뿐만 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지금이야 이제 어떤 그 중국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고려 사항뿐만 아니라 외교적이고 정치적 이런 사항까지 다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자,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행정부서 내 어떤 명령 체계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의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자, 미국 의회는 이 선전포고권과 함께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군사력 구축에 필요한 어떤 재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회가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조언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찰력 있는 이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은 뭐냐면 고위 군 지도자들의 어떤 대중적 역할과 이 관계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단은 일반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쟁점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어떤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영향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이 경계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선호한 정책을 옹호하거나 그다음에 특정 정치 지도자를 어떤 비난하는 행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대표성입니다. 자, 민주적 적절성에 대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은 자, 군대가 시민사회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 미국과 같이 이 지원병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거의 모든 정치적 관심과 인구의 어떤 구성 측면 그리고 지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은 내부의 어떤 포괄성을 강화하고 존중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무관심한 이 규범을 강화하는 군대 내에서 어떤 정책과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논쟁은 미국이 지원병제를 채택하기 이전부터 이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대표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이고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어떤 여기서는 가치, 인구학적 구성원의 측면, 그 다음에 군이 사회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왜 이러한 대표성의 결여가 발생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군사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적 적합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군 내부의 어떤 다양성을 강화해야 하고,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인재의 어떤 풀이 클수록 군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내부 구성원들이 다양할수록 이 혁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이제 인재 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그 혁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체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날 미군의 어떤 민군 관계를 보면, 민군 관계, 미국의 어떤 군대와 사회 간의 관계를 보면 미국인들은 군을 매우 신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2016년 6월에 실시한 어떤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군대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신뢰감을 주는 기관으로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연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군에 복무하는 시민의 숫자가 매우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군이 미국 사회를 온전히 대표하는 형태도 아닌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미국 군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흥미롭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인 공포심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 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호응, 그리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공공제도와 같이 군대도 투명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은퇴한 군인의 어떤 그 고위 군 그 장교들이 현실 정치에 결편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치 지도자들은 은퇴 후에 현실 정치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군 지휘자들을 군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군의 지휘관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일반 이 국민들이 은퇴한 장군과 현역 장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군대를 정치와 무관한 단체가 아닌 현실 정치에서 행동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집단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현지를 보니까 군에서 전역한 장군들이 사실은 어떤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에 또 들어가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군에서는 이런 어떤 가치를,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명예와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재산, 국가를 보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미국 민군 관계의 어떤 전략적 유효성과 그 다음에 민주적 적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치 지도자와 이 정치 지도와 군 지도자들이 이 상호 존경과 그 다음에 신뢰의 기초에서 이런 그 신뢰에 기초할 때 양자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군 관계는 정치 지도자와 이 군사 지도자 상호 간에 존경과 신뢰가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양자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시간 우리가 그 민군 관계에서 제4장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민군 관계와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그런 그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그런 전쟁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걸 다 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요약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국가와 군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모해 나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와 군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존경과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건 다 잊어보도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진행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